핵 추진 잠수함 같은 경우를 만들게 된다라면 우리나라가 이제 원자력 기술에 대한 부분들, SMR에 대한 기술들 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원전 산업에 있어서 새로운 변환점을 맞이했다. 우리가 이번에 핵 잠수함 시대를 열므로써 원자력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입지를 향상시켰고 안보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비용, 핵 잠수함에 갖는 의미는 굉장히 크다. 이재명 대통령이 만천장에서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뜬금없는 얘기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그러한 의미가 안녕하십니까.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입니다. 개인적으로 리더스 인덱스 TV라는 유튜브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과 이렇게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찾아뵈면서 그때그때 시황, 투자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루어진 관세협정에 관해 총평 한번 부탁드립니다. 일단 한미 간의 관세 협정이 굉장히 오랜 시간 현재 진행이 되어 왔었죠. 그런데 에이펙 회담을 기점으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을 했고 방한한 당일만 하더라도 우리가 관세 협정이 계속해서 진행 중이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지만 이렇게 극적으로 타결되리라고는 쉽게 상상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CEO 서밋과 그리고 만찬장에서 했었던 연설을 보면 우리와 계속해서 관세 협정을 하고 있다라는 정도였었죠.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당일 저녁 때 우리가 관세 협정이 마무리됐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왔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투자자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이 지금은 MOU 단계라는 거죠. 우리가 관세협정의 내용들을 놓고 본다라면 전체적으로 3,500억 달러를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크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그 수익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누가 주도를 할 것인가에 대한 큰 틀이 또 나와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우리가 돈을 미국에다 출연을 해야 되는데 그 재원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후속으로 나온 얘기들을 놓고 보면 우리가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최혜 수혜국 대우를 해주겠다라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구체성이 좀 떨어지는 모호성이 가장 크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협정을 맺을 때는 얼마의 금액을 언제까지 돈을 내겠다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또 반도체 같은 경우 관세를 몇 프로를 하겠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치상으로 나와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나온 얘기들을 놓고 보면 약간의 모호성이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좀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관세와 관련된 1차적인 협의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3,500억을 안 낼 수 없었던 거 아닌가라고 보는 시각도 있죠. 하지만 현재 지금 미국이 강하게 압박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는 나름대로 최대한 얻을 것은 얻었다. 반면에 우리가 이러한 모호성을 남기는 것도 저는 하나의 전략이다라고 봅니다. 물론 주식시장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모호성이 불확실성으로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점점 끝나가는 또 가장 중요한 것이 내년 중간선거 이벤트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충분히 좋은 선거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는 있습니다만 만에 하나 그렇지 않게 된다면 우리가 투자 금액을 유야무야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저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한 게 아니겠나? 나름대로 이 정도 관세 협정을 마무리했다라는 것만 보더라도 우리 정부가 선방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외환 시장에 영향을 좀 덜 미치는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불확실성의 해소 이런 정도만 하더라도 나름대로 시장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겠나. 하지만 저희가 이제 그 관세 협정을 끝난 다음 날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주식시장은 그렇게 강하게 반응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현재 지금 주식시장이 화요일부터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이런 것들은 외국인들의 전반적인 큰 흐름 속에 있는 것이지 관세협정과 주식시장이 따로 노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도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투자를 발표한 3,500억 달러에 대한 해석 부탁드립니다. 자, 3,500억 달러에 대한 우리가 히스토리를 잠깐 좀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3,500억 달러는 우리 한국과 미국이 어느 정도 1차적인 합의가 있었던 상황이죠. 10월 초에 이런 얘기가 들렸습니다. 우리 한국 정부에서 나온
기사를 통해서 보면 3,500억 달러 중에서 1,500억 달러는 지급 보증 형태로 나아가는 것이고 2,000억 달러에 대해서는 매달 150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 정도로 8년 동안 우리가 납부하는 것으로 현재 얘기가 진행된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뒤에 한국은행에서 우리가 매월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이 대략 한 200억 달러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 근본적인 수치는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혹자들은 우리 외환보유고가 4천억 달러 정도 되니까 여기서 연간 5% 수익만 나더라도 충분히 그것은 가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봤었었죠. 근데 그 뒤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 유명한 발언이죠. 3,500억 달러는 선불 금액이다라는 거죠. 결국 기싸움이 계속해서 진행이 됐었던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있었고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우리가 7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까지 다양한 매년 투자 금액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지노선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했다시피 연간 한 200억 정도 투자 금액이 있다라는 거죠. 이 투자 금액은 현재로서는 정부가 투자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기업이 투자하는 것인지에 대한 모호성도 약간 있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한국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감행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이 부분에서 놓고 본다라면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부분들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떠한 다행성이냐면 우리가 지금 환율이 1,400원대 초반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환율이 움직이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엔화의 약세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달러 대비해서 움직이는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주는 부분들에 대한 모호성도 일부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이 협상이 체결된 다음에 환율이 다소 안정세를 찾고 있다라는 면에 있어서는 시장의 충격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또 하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라는 면에 있어서도 긍정적입니다. 우리가 돈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투자 주체는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 되겠죠. 그러한 가운데 있어서도 기존에 미국이 원했던 것은 9대 1이었습니다. 미국이 90%를 가져가고 우리가 10%를 가져가는 굉장히 불공정한 관행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 다행스럽게도 원금이 회수될 때까지는 5대 5로 수익을 나눈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세수에서 200억 달러가 빠져나간다 하더라도 여기서 50% 수익을 우리가 회수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이번에는 좀 선방했다. 그리고 시장에 있어서는 이 정도면 우리가 어차피 합리적으로 그다음에 공정한 협정을 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이 정도라면 굉장히 좀 다행스러운 결과를 도출해낸 게 아니겠나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동차 관세를 15%로 인하했다고 하는데 출혈이 컸다고 보는 것은 어떤 이유인지 궁금합니다. 자, 15% 관세를 했다라는 것은 이 수치만 놓고 보면 굉장히 큰 겁니다. 15%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제네시스가 한 8천만 원 정도 되니까 15%라고 하면 거의 이제 1억에 육박할 수 있는 그러한 금액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8천만 원과 1억 이거는 뭐 느낌이 좀 더 다르실 겁니다. 근데 25%면 8천만 원짜리가 1억대 초반으로 올라가는 거죠. 이거는 뭐 무시 못하는 거죠. 그런데 25%에서 15%로 떨어졌다라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럽게 여길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되는 거죠.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거래 기술에 쓴 것처럼 처음에 협상이라는 것이 강하게 밀어붙였다가 그 다음에 이제 되돌리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 것이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15% 관세 부과는 일본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도요다는 1,000억 달러를 미국에다 투자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얻어낸 수치이고요.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 없이 얻어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선방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25% 관세 부과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 차의 점유율이 올라왔다라는 최근에 뉴스가 있었습니다. 정말 다행스러운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물론 환율에 따라서 약간의 미세한 조정들이 있을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미국은 우리나라와 자동차 판매 구조가 다릅니다. 우리는 자동차 업계가 이제 직판하는 형태고요. 미국 같은 경우 이제 딜러제입니다. 우리는 딜러들에게 자동차를 팔고 딜러들이 환율을 흡수하든지 이익을 흡수하면서 이런 것들을 팔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딜러들의 이제 입장이 동등하게 싸울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 거죠. 우리가 환율에 따라서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딜러들이 움직일 수 있는 운신의 폭을 줬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한국 자동차의 점유율이 과거 수준으로 회귀할 수 있는 글로벌 10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중요한 계기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관련해서 주가가 이제 굉장히 좀 강한 슈팅이 나오고 있는 그러한 구간인데요. 물론 그동안 억눌렸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공정한 룰에 의해서 게임을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저평가가 해소되는 그러한 국면에 도달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안보 협상에서 핵 잠수함 추진 관련 논의를 했습니다. 현재 안보 협상 득실과 전망에 대한 총평 부탁드립니다. 자, 이 부분은 저는 몇 가지 사항으로 좀 나눌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핵 추진 잠수함 같은 경우를 만들게 된다라면 우리나라가 이제 원자력 기술에 대한 부분들, SMR에 대한 기술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국내용뿐만이 아니라 해외 수출용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원전 산업에 있어서 새로운 변환점을 맞이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거는 표면적인 이유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만찬장에서 한 얘기들을 보면 처음에 우리가 이제 안보에 대한 비용을 좀 많이 늘리겠다. 북한의 GDP 대비 우리가 안보 비용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더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떻게 보면 좀 뜬금없을 듯한 잠수함 얘기를 좀 꺼냈습니다. 그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화답을 했죠. 자,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어차피 GDP 대비해서 한 2% 정도 수준의 방위비 부담을 하고 있는데 연간 8%씩 지금 이제 증액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면 향후 몇 년 내에 GDP의 이제 3.5%까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고 미국의 요구 사항을 받아들이는 거죠. 미국은 현재 지금 안보 비용에 대해서 주둔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것을 좀 회피하는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냐라면 우리가 단순하게 주둔 비용을 소모성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동북아에 있어서 역할을 하겠다. 핵 잠수함은 북한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억제력도 하겠다라는 부분으로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차피 늘어야 될 방위비 이런 것이 대북 억제력에 따른 소모 비용, 미국은 주둔 비용에 대한 소모 비용이 아니라 우리가 동남아에서 역할론에 대한 부분들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이거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부분들이 되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 때 우리가 이제 미사일 거리 제한을 해제한 이후에 인공위성 시대를 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번에 핵 잠수함 시대를 열므로써 원자력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군사안보 부분에 있어서까지 우리의 입지를 향상시켰고 그리고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겠다라는 부분들을 놓고 보면 저는 이번에 안보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비용, 핵 잠수함에 갖는 의미는 굉장히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처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만찬장에서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상당히 좀 뜬금없는 얘기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해석들과 전문가분들의 분석을 토대로 생각해 보면 나름대로 이미 계산된, 그러니까 어차피 계산된 발언이었는데 그러한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됐다라는 것을 참으로 다행스럽게 보고요. 우리나라 방위 산업이라든지 시스템 통합과 관련된 부분들, 원전과 관련된 주식들의 한 단계 레벨업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뉴스가 아니겠나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관세협정에 관해 말씀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우리가 관세협정과 관련해서는 서두를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주식시장에 있어서는 불확실성이 굉장히 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어차피 불공정으로 시작된 협상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관세와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3,500억 달러에 대한 처리 문제만 지금 현재 가이드라인이 나온 상태로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주식시장은 외부적인 사항들을 별로 그렇게 크게 따지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환율 문제, 경제 문제, 경제 성장률 문제, 그다음에 양극화 문제, 기후 문제 이런 것들을 별로 그렇게 따지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고객의 탁금이 83조까지 늘어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투자에 대한 메커니즘이 활발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시장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보는 시각들이 다르죠. 경제가 위축될 것이다, 세계의 위기가 올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은 저희가 이제 먼 미래도 봐야 되겠습니다만 바로 앞도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관세와 관련돼서 현재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80% 이상 긍정적인 뉴스가 미치고 있는 부분들이다. 결국 우리가 이제 부담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논쟁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걸 따지기보다는 시장에 어떻게 보면 좋은 재료를 던져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삼성전자 주가 흐름 어떻게 보시나요? 삼성전자가 10만 전자를 넘어섰습니다. 삼성전자가 하이닉스 대비해서 수익률이 조금 저조했었던 부분들이 있었죠.
하지만 삼성전자가 신반전자를 탈환한 뉴스가 상당히 저는 고무적인 부분들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젠슨왕 엔비디아 CEO께서 우리나라를 지금 방한한 상태죠. 지금 이제 녹화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젠슨왕 CEO가 한국에 좋은 선물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삼성전자, 현대차의 AI 반도체 공급에 대한 논의가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가 있습니다. 또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3인이 강남에서 호프데이를 열겠다. 지금 이제 이런 뉴스까지 현재 지금 들리고 있는 상태예요. 어찌됐든 현재 그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되겠죠. 자, 삼성전자 얘기를 하는데 뜬금없이 엔비디아 얘기를 잠깐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삼성전자의 HBM을 납품받는 부분들만 국한된 부분들은 아닙니다. 일부 삼성전자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삼성전자가 HBM 퀄 테스트를 통과해서 엔비디아에 납품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물론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러한 부분들보다는 더 큰 그림을 그려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현재 지금 GPU를 만들고 있는데 언젠가는, 이게 참 모호한 얘기긴 하겠습니다만, 언젠가는 GPU도 거품이 오지 않을까요? 우리가 무한정 성장하는 산업은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거품을 논할 때는 물론 아닙니다. 저는 AI 거품이 당장은 아니다라고 보지만 향후 몇 년 안에 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죠. CEO라면 그런 부분들을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지금 다양한 기업에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노키아 협업을 통해서 현재 지금 6G에 대한 투자를 좀 나서고 있는 거죠. 이러한 투자 일환으로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와 투자와 관련된 얘기들을 진행할 수도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현재 지금 단순하게 HBM을 납품하는 것들이 아니라 엔비디아와 협업을 통해서 다양한 인공지능, 로봇, 그 다음에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러한 협업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시장은 그 부분을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삼성전자가 10조를 넘는 사상 두 번째 실적을 낸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긴 하겠습니다만, 미래 먹거리를 마련하기 위한 그러한 전략, 이런 것들을 마련한다는 점에 있어서 마의 10만 원을 돌파를 했다라는 거죠. 자,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10만 원을 돌파를 했다라는 부분들보다는 저는 시장에 있어서 안착 여부를 굉장히 중요하게 따지는 투자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삼성전자가 5만 원을 하루 깼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하루 깼었었는데, 그때 이제 5만 원을 깨느냐 안 깨느냐라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6만 원 안착 여부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5만 원과 6만 원 사이에 굉장히 오래 있다가 올라왔고, 7만 원을 안착한 이후에 쭉쭉쭉 올라온 거죠. 이제는 10만 원을 깨고 내려가지 않는, 그게 바로 안착이다라는 개념이죠. 10만 원을 돌파했다, 한번 찍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10만 원을 안 깨는. 자, 우리 주가 지수가 4천을 돌파를 했는데 이제 4천을 안 깨고 내려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도 10만 전자를 돌파했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더 중요한 것은 10만 전자를 안 깨고 이제 10만 전자 위에서 통통통 튀면서 움직일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 그 동력이 어디 있었냐? 정확하게 설명드렸던 엔비디아와의 단순한 HBM 납품이 아니라 엔비디아와의 큰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부분들이 된다면 삼성전자의 주가는 새로운 모멘텀으로 달려갈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증권가에서 삼성전자 4분기 실적에 대해 기대감을 갖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4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그런 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HBM을 얼마만큼 납품하느냐인 것 같아요. 원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다른 점을 좀 설명 좀 드리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트렌드를 그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2분기 때 5조 미만의 영업이익이었다가 3분기 때는 12조 영업이익을 나타냈죠. 4분기 때는 이제 비수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반도체 사이클을 타는데 이 비수기 사이클을 좀 벗어날 것으로 증권가는 좀 보고 있어요. 그 중요한 트리거 중에 하나가 HBM과 관련된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3분기 확정 실적이 나와야 되지만 3분기 그 잠정 실적에서 시스템 반도체의 적자 축소 이런 것들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4분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는 있는데, 중요한 것은 4분기보다는 1분기인 것 같아요. 결국 4분기와 1분기 이제 비수기로 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얼마만큼 실적이 더 늘어나느냐, 아니면
전년 대비해서 실적이 어느 정도 감소폭이 줄어드느냐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본다라면 삼성전자는 지금은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실적도 중요하지만 앞서 조금 전에 언급드렸던 내러티브, 앞으로 엔비디아와의 협업 문제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 주가를 이끄는 부분들이 되겠다. 실적은 조금 3분기보다 뭐 뒤처진다는 의견도 있고, 뭐 일본 증권가에서는 3분기를 뭐 쉽게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분석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가이던스를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를 견인하고 있는 주요 호재들은 어떤 게 있나요? 일단 지금 삼성전자 주가를 견인하는 부분들을 놓고 보면 뭐 일단 시스템 반도체의 적자 축소, 그다음에 이제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호황, 그다음에 이제 납품을 시작한 HBM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흐름들 이런 부분들인데 이건 확정 실적이 좀 나와주고 분석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삼성전자가 역대 두 번째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역대 최고는 14조고요. 이번에 12조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다라는 것은 삼성전자가 6만 전자였었을 때 상당히 좀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삼성전자의 조직 문화라든지 이재용 회장의 부재 기간 동안에 있었던 관료주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숫자로 이런 것들을 보여줬다라는 측면. 물론 아직까지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HBM의 주력이 아니면 천수답일 수밖에 없는 부분들도 있어요. 지금은 인공지능 시대가 현재 지금 인공지능 반도체, GPU와 HBM 이후에 모든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레거시 반도체까지 다 이제 호황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들이지만 이 천수답을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호재들을 좀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필요하다. 어찌됐든 이번에 역대 두 번째 이익을 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그 대신 매출은 굉장히 더 늘어났죠. 매출 대비 영업이익이 좀 다소 주춤한 건 사실입니다만, 뭐 이 정도면 굉장히 선방했다라는 부분들, 굉장히 잘했다라는 시장의 평가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들의 매수세를 좀 불러오는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겠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진 질문 후 테슬라가 삼성 디스플레이를 선택한 이유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지금 디스플레이를 만들 수 있는 국가는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일본이 이제 기술력이 우리보다 조금 앞서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가격이 좀 비싸고요. 중국이 디스플레이를 굉장히 잘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산 제품을 좀 쓰기에는 다소 리스크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삼성과 글로벌 강자는 LG 디스플레이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삼성이 LG한테 지진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디스플레이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삼성이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결국은, 테슬라에 납품을 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어쨌든 삼성이 지금 뭐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퍼포먼스를 좀 보이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삼성이 이제 자동차가 없죠. 그런 상태지만, 우리가 이제 LG도 자동차가 없습니다만, 전장과 관련된 퍼포먼스를 최근에 많이 보이고 있는 상태이고, 우리가 기술 경쟁력. 자, 근데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볼 수 있어요. 자, 테슬라가 삼성 디스플레이를 수많은 경쟁자 중에 선택했다라는 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수많은 경쟁자들 속에서 하나를 선택했다라는 것은 영업이익률과 마진율을 따져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제가 오늘 좀 강조드릴 예정인데 많은 경쟁자 중에 하나를 선택했다라면 그 기업에 막대한 이익을 남겨줄까요? 이 부분은 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 경쟁력에 있어서 삼성과 테슬라가 협업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테슬라가 앞으로 이제 진화할 수 있는 우리가 이제 뭐 로봇과 관련된 부분들 거기도 디스플레이가 들어가죠.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내러티브를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는 좀 따져봐야 될 부분들인 것 같아요. 하지만 앞으로 이제 많은 기업과 거래를 한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이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뉴스는 그러니까 새롭게 어떤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요소들은 아니겠습니다만 다양한 기업과 더군다나 지금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과 협업한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매우 긍정적인 뉴스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마이크론 탈락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엔비디아가 TSMC 대신 삼성 파운드리를 선택할 가능성 현실화될까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물론 파운드리라는 것을
TSMC가 현재 지금 뭐 공장을 풀가동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현재 TSMC가 미국에다 막대하게 지금 공장을 짓고 있거든요. 우리 삼성전자도 더 큰 공장을 짓고 있기 때문에 그 공장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파운드리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맞춤형 시스템 반도체를 만드는 건데 수율에 관련된 부분들이 삼성전자가 조금 긍정적인 얘기보다는 약간 불편한 얘기들이 많이 좀 들리고 있는 상태예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TSMC의 대안으로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삼성전자가 어떤 수율이라든지 기술과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해관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 이제 우리나라 위주로 봐서 그리고 소위 말해서 협력업체를 2개를 가져가는 과정, 거기서 경쟁을 시키면서 이익을 극대화한다라는 과정인데 그 속에서 삼성전자가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 이 논리에 굉장히 허점이 있어요. 엔비디아라든지 테슬라 입장에서 보면 TSMC를 통해서 무엇을 반도체를 줬을 때 TSMC와 삼성전자를 경쟁을 시키고 HBM은 우리가 뭐 또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경쟁을 시키고 한다라는 부분들인데 그러한 당위성 때문에 삼성전자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은 이건 논리적인 허점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되면 마진이 다 죽어버려요. 그렇죠. 경쟁을 시키는 이유가 뭐죠? 마진을 죽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납품에 타대 이익률이 박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산업에 있어서는 악재죠. 자, 어찌됐든 우리가 대안으로서 삼성전자가 나오는데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천하의 삼성전자가 굳이 다른 경쟁업체의 대안으로 나선다라는 것이 그만큼 삼성전자의 위상이 많이 약화됐다라는 반증 아닐까요? 이런 부분을 놓고 보면 물론 들어가는 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일정 부분 매출을 일으켜야 되고 이익을 창출해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아직까지 확인된 소식이 아닌 걸 가지고 우리가 투자 관점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지금 1년 동안 삼성전자 투자들이 괴롭혔던 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7만 전자가 5만 전자까지 갈 때 여러 가지 우리가 퀄테스트 통과한다 많은 이제 얘기들이 있었죠. 그때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삼성전자를 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내러티브에 따라서 투자하셨던 분들이 손해가 얼만큼 컸어요. 물론 계속 보유하셨다면 지금 다 만회를 했던 상태이긴 하겠습니다만 저점에서 샀으면 더 큰 이익이 났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내러티브에 의해서 또 확인되지 않은 뉴스에서 투자한다는 것은 조금 조심스럽다.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10만 전자에 돌파했는데 20만 전자 시대는 언제쯤으로 예상하십니까? 일단 삼성전자가 10만 전자 안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럴 가능성은 좀 높다라고 보는 거고요. 삼성전자가 20만 전자를 가려면 우리나라 지수가 얼마를 가야 될까요? 지수가 한 7,000포인트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를 단순하게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시가총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20만 전자 가면 이제 2배 정도 수익이 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가능성 지금은 시장이 막 좋다 보니까 밸류를 별로 안 따지는 것 같아요. PER을 따진다라든지 PBR을 따진다라든지 이익 모멘텀을 따진다라는 것보다는 지금은 그냥 절대 가격 레벨을 좀 따지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를 보실 때 20만 전자를 바라보고 당연히 투자를 하시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앞서 언급드렸던 몇 가지 주요 포인트들이 있죠. 우리가 이제 뭐 다른 기업들과의 협업 문제, 그다음에 HBM 납품 문제 이런 부분들을 잘 따져가면서 그리고 시장이 커져가면 시장이 한 7,000포인트 가면 당연히 삼성전자를 사야 되겠죠. 왜냐하면 시장이 한 7,000포인트 가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삼성전자를 사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래야만 그 수익률을 따라갈 수 있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국내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원래 한 종목을 일정 비율 이상 못 담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그 락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무제한으로 담을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뷰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삼성전자의 목표 가격이 얼마인지를 정하기보다는 우리 시가총액과 그다음에 지수 포인트 이런 것들을 맞춰가면서 우리가 삼성전자를 좀 바라봐야 된다. 일단 10만 전자를 깨고 내려가는 일보다는 10만 전자 초반 지금 증권가에서 목표가를 한 15만 원 정도 12만 원 정도에서 15만 원 높였다라는 정도로만 인식하시면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